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청야담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상도 산골 깊숙한 곳, 산등성이를 몇 번이나 돌아야 겨우 닿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을 차돌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비탈마다 돌멩이가 유난히 많아서 그렇다는 말도 있었고, 그곳 사람들 마음이 차돌처럼 단단하고 무정해서 그렇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겨울 차돌백이 마을, 한쪽 언덕백이 바람이 가장 세차게 들이치는 자리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오래전에 사가 군데군데 집단이 쳐져 있었고, 담장은 바람과 세월에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집에 23살의 새댁 복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도 어느덧 3년. 3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이 집안의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낯설다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몸을 웅크리게 만드는 냉기가 늘 집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냉기는 단지 겨울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는 시아버지 최영감이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마을에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구두쇠, 독종, 피도 눈물도 없는 노인네. 밥알 하나 흘리면 대번에 호통이 떨어졌고, 아궁이에 장작 한 토막 더 넣으면 돈 태운다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담장 밑에 떨어진 감 하나 주워 먹었다가 남의 집 재산에 손 뗀다며 쫓겨났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영감을 두고 자주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시아버지를 만났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차라리 산짐승이면 산짐승이지. 저 영감은 웃는 법도 잊어버렸을 게다.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복내는 모른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서러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도 복내는 꾹 참았습니다. 남편 성칠이 돈 벌겠다고 부산 항구로 떠난 뒤 이 집안에서 복내가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망해도 소용없고 울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일찍 깨달았습니다. 아침이면 복내는 새벽별이 남아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꽁꽁 언 우물가에서 손을 호호 불며 물을 길어와 밥을 짓고 바람 새는 부엌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장작을 아끼려고 불길을 조금만 살리다 보면 솥은 더디게 끓었고 연기는 눈을 맵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팔뚝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게 연기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아이가 헐레벌떡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새댁, 솔밭골에서 사람이 왔어요. 복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솔밭골은 친정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굳이 이런 폭설 속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터였습니다. 문 앞에는 눈을 뒤집어 쓴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복내야 친정에서 빨리 오라신다. 정첨지 어른이 동상에 걸리셨다. 발가락이 검게 죽어간다더라. 의원도 오래 못 버틴다고 했다. 복내는 한순간 세상이 멎은 듯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사내는 차마 복내 눈을 못 마주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복내의 친정아버지 정첨지는 서당 훈장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글을 읽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자부심으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 복내는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책장을 넘기던 아버지 모습,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세상 이치를 말해주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냉골에서 발가락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급히 시아버지 방 앞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늘 듣던 그갈의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대문이 삐걱대는 듯 무겁고 축축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몸이 저절로 굳곤 했지만 그날의 복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었지만 치맛자락을 쥔 손만큼은 자꾸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저 복례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최 영감은 꼿꼿이 앉아 곰방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 잠긴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돌로 깎아 세운 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솔밭골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가 동상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계신답니다. 땔감이 없어 냉골에서 버티시다 발가락이 검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제발 헛간에 쌓인 땔감 몇 단만이라도 빌려주십시오. 아니면 엽전 몇 잎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봄이 오면 무슨 일이든 해서 꼭 갚겠습니다. 최 영감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복례에겐 더 잔인했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메마르고 차가웠습니다. 갚아? 내가 무슨 수로? 복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이요. 그러나 최 영감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땔감 한 단, 엽전 한 입. 그거 다 내 피다? 내 자식 입에 들어갈 건 아깝지 않아도 남의 집 구들장 데우는데 쓸 물건은 없다. 내 친정일은 내 친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내 집 살림을 거덜내려 하느냐. 복례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친정이 남의 집이라는 그 한마디가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아버님, 사람이 죽어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버지예요. 아버님, 아들이 장가들 때 저희 아버지가 글도 가르쳐드리고 예도 차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인정을 봐서라도. 최 영감은 비웃듯 콧소리를 냈습니다. 인정? 인정이 밥 먹여주더냐. 그 잘난 훈장 노릇하다가 집안 거덜낸 게 내 애비다. 죽는 것도 팔자지. 나가거라. 그 말에 복례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견뎌온 수치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밥상 앞에서 눈치 보며 삼키던 눈물, 한겨울 우물가에서 손등이 터지도록 물을 기르며 속으로 삭인 울음, 남편 하나만 믿고 시집왔는데 그 남편조차 곁에 없다는 외로움이 한꺼번에 가슴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노인네는 심장 대신 차돌이 박혀 있는 게 분명해. 복례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그 순간 그녀 마음속에서 마지막 도리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을 나와 눈 쌓인 마당 한가운데 섰을 때 복례는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막막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복례는 결국 보자기를 둘러쓰고 밤길에 올랐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짐승도 피할 길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복례는 두려움보다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눈에 덮인 길을 더듬어가며 복례는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어떻게든 살릴게요. 그리고 그 밤 복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등지고 나온 그 얼어붙은 집 안에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도 서툰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복례가 솔밭골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멈출 줄 모르고 쏟아지고 있었고 그녀의 버선은 진즉 젖어 발가락 감각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치맛단은 얼어 딱딱해졌고 손바닥은 산길에서 몇 번이나 미끄러지며 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은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꺼진 지 오래된 듯 방바닥에서는 서늘한 돌기운이 올라왔고 구석에 놓인 물동이엔 얇은 얼음막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로 옆에 쪼그려 앉아 마른 손으로 입김만 불어넣고 있었고 얼굴은 며칠 사이 반쪽이 난 듯 야위어 있었습니다. 복례야.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다리로 아버지 곁에 다가갔습니다. 이불 아래 누워있는 정첨지는 예전에 그 꼿꼿한 훈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들떠 있었고 입술은 마른 흙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은 힘겹게 들썩였고 발끝을 덮은 헝겊 아래로 검게 변한 살빛이 비쳤습니다. 복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아보니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어릴 적 글자 하나 틀릴 때마다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웃던 그 따뜻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복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손을 제 볼에 갖다 대었습니다. 정첨지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딸을 알아본 듯 떨렸습니다. 복례냐? 그 한마디에 복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하지만 말을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하겠다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빈손으로 온 딸이 무슨 수로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복례는 그제야 자신의 무력함이 너무 서러워서 두 주먹으로 바닥만 꾹꾹 눌렀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며칠째 약도 못 쓰고 있다. 땔감도 바닥났고 쌀도 다 떨어져 간다. 이 겨울만 넘기면 어찌어찌 될 줄 알았는데 내 아버지가 이렇게 덜컥 쓰러질 줄은 몰랐다. 복례는 시아버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내뱉던 그 말들이 귓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남의 집 구들장 데우는데 쓸 물건은 없다. 그 순간 복례의 마음속에 다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슬픔과 절망 위로 원망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 목숨 앞에서 저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깥마당에서 눈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발자국인지 짐승이 지나간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어머니와 복례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눈발이 사선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그 보따리는 마치 누가 급히 내려놓고 사라진 듯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사람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눈 위에 남은 발자국마저 바람에 금세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조심스럽게 보따리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은 젖지 않도록 여러 겹으로 단단히 쌓여 있었고 매듭 또한 쉽게 풀리지 않게 엮여 있었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손길이 오히려 더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습니다. 천이 한 겹, 두 겹 벗겨질수록 안에서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이 벗겨지는 순간 복례와 어머니는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쌀이 있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쌀이 제법 넉넉하게 담겨 있었고
천 한쪽엔 엽전 주머니가 묶여 있었습니다. 엽전이 바닥에 몇 입 굴러 떨어지자 청명한 쇳소리가 방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약첩 여러 장이 반듯하게 포개져 있었습니다. 복례는 한동안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 뜻밖이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절망만 가득했던 세상에 갑자기 누가 한 줄기 불씨를 던져 넣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뭐란 말이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복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약첩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글을 모른다던 시아버지가 밤새 힘겹게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먹물이 고르게 번지지 못해 군데군데 떨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둑이 들끓는 세상이라 그냥 줄 수 없었다. 여자 혼자 목돈 들고 가다 봉변당하면 어쩌겠냐. 그래서 빨래를 핑계 삼았다. 내 약이지만 내 친정 어르신께 드려라. 나는 오래 못 산다. 글자를 읽어 내려갈수록 복례의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 위 먹물을 번지게 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그토록 모질게 굴었는지, 왜 곧장 주지 않고 그렇게 냉정하게 내쫓았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보따리를 보냈는지, 그것은 야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투박하고 서툴러서 더 아픈 노인의 방식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밤길에 돈과 약을 들고 가다가 봉변당할까봐 일부러 사람 눈을 속이고 보따리로 위장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세상이 더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방금 전 산길을 오르며 퍼부었던 원망이 모조리 가시가 되어 가슴으로 꽂혔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노인네라 했고 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그 모든 마음이 이제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바뀌어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약첩을 들춰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례야, 이 약 이건 폐병 환자가 먹는 귀한 약이다. 이런 약은 쉽게 구하지도 못하는데. 그 말에 복례 머릿속으로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며칠 전 문틈으로 보였던 시아버지의 손수건. 검붉은 피가 얼룩처럼 번져 있던 그 장면이 최 영감은 자신의 목숨 줄인 약까지 내어보낸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노인은 며느리 친정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덜어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이 들면 떠날 때 더 아플까봐 일부러 끝까지 독한 말만 골라 했던 것입니다. 복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약부터 다려요. 아버지께 먼저 드셔야 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얼어붙은 부엌에 겨우 불길이 살아나자 잠시 후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약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정첨지에 희미하던 숨결도 조금은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입가에 약을 대며 복례는 계속 울었습니다. 살려서 기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아버지와 차가운 방 안에 홀로 남아 피를 토하고 있을 시아버지가 동시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약을 다 먹인 뒤에도 복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눈 쌓인 어둠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어떨까? 불도 제대로 안 지폈을 텐데 그 몸으로 혼자 앉아 계실까? 내가 퍼부은 말을 다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보내셨구나. 그 죄책감은 점점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복례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가야 해요. 어머니가 놀라 붙잡았습니다. 이 밤에 지금 가면 죽는다. 복례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 해요. 아버님이 저러다 돌아가시면 저는 평생 사람으로 못 살아요. 우리 아버지를 살린 분인데 이제는 제가 가서 그분을 살려야 해요. 그리고 복례는 다시 눈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리 산길은 올 때보다 더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사랑을 보았을 때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복례는 눈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아버님, 살아계셔야 해요. 이번엔 제가 갑니다. 이번엔 제가 당신 곁으로 돌아갑니다. 복례가 차돌배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눈발은 더 굵어져 있었고 바람은 산비탈을 휘감으며 울부짖듯 지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복례의 심장은 불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늘 문틈 너머로 새어나오던 갈의 끓는 소리도 곰방대를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무언가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은 공포를 품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거의 넘어지다시피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얼음굴 같았습니다. 아궁이 불은 꺼져 있었고 찬 기운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최 영감은 이불도 제대로 덮지 못한 채 기둥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입가와 소매 끝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복례는 비명처럼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최 영감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반쯤 꺼져가는 등잔불 같았지만 복례를 알아보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이 떨리며 복례에 젖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던 손,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마디가 단단하게 굳은 그 손이 이제는 갓 태어난 짐승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싸 쥐고 제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등 위로 복례의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서 이렇게 피를 쏟으면서 저한테는 모진 말만 하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바보로 만드셨어요? 최 영감은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폐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른 기침을 억누르느라 가슴이 크게 들썩였고 잠시 뒤에야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들면 내가 나중에 울까봐 그랬다. 복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 미련 없이 보내라고. 일부러 모질게 굴었어. 그 말 한마디에 3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례는 그동안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잔인하다고만 느껴졌는지 떠올렸습니다. 밥상 앞에서 일부러 눈을 흘기던 일, 손등이 터진 걸 보고도 약 한 번 바르라 하지 않던 일, 남편 소식 없는 밤이면 마루를 몇 번씩 서성이던 복례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던 일.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을 숨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최 영감은 힘겹게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처음 오던 날을 아직도 안다. 웃는 얼굴이 해같이 밝더구나. 근데 그 얼굴이 내 밑에서 점점 시들어가는 걸 나는 다 봤다. 복례는 오열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이 터지고 발이 얼고 그래도 한마디 원망을 안 하더라. 그래서 더 못 견디겠더구나. 근데 나는 오래 못 산다. 성칠이는 없고 너 혼자 남을 텐데
내가 전까지 주면 내가 더 힘들까봐. 말끝에서 다시 피 섞인 기침이 터졌습니다. 복례는 급히 물을 떠와 입가를 닦아드렸습니다. 손수건에 번지는 검붉은 얼룩을 보는 순간 복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아무 말씀 마세요. 제가 약 다려올게요. 이번엔 제가 아버님 살릴 거예요. 복례는 부엌으로 뛰어가 불씨를 살렸습니다. 말라붙은 솔가지를 넣고 입김을 불어넣자 겨우 불길이 살아났습니다. 그 불은 단지 아궁이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얼어붙은 집안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타오르는 사람의 온기 같았습니다. 약이 끓는 동안 복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뚝뚝 떨어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약사발 하나가 지금은 곧 목숨 같았습니다. 최 영감의 입가에 약을 대자 노인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건 됐다. 그러나 복례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친정 아버지도 살리셨는데 정작 아버님은 이렇게 가시게 둘 순 없어요. 이번엔 제 말을 들으셔야 해요. 그 말에 최 영감은 한참 복례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쓴 약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끝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최 영감이 숨을 길게 몰아쉬면 놀라서 코앞에 귀를 대보았고 기침이 시작되면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방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복례는 제 치마를 벗어 시아버지 발등에 덮어주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계속해서 복례 손을 찾았습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라는 듯이 새벽녘이 가까워졌을 무렵 기침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최 영감은 한참 만에 눈을 뜨더니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야. 복례가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네, 아버님? 최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나 조심스러워 오히려 더 눈물겹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이 못난 영감 만나서 고생만 시켰구나. 복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죄인이에요. 아버님 마음도 모르고. 아니다. 최 영감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말 안 하면 모르는 게 맞다. 내가 평생 그걸 못 배웠다. 그 말은 복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사람. 지키고 싶었지만 부드럽게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 최 영감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더 외롭고 더 거칠어졌던 것입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방 안의 공기는 전날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병은 깊었고 죽음은 멀리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방 안에는 더 이상 얼음 같은 정막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례가 지핀 불, 달인 약, 잡아준 손, 그리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뒤에 생긴 묵직한 온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례는 더 이상 시아버지 방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 이불을 펴고 약을 다리고 방바닥에 손을 대어 찬 기운이 오르지 않는지 살폈습니다. 최 영감 역시 더는 일부러 독한 말을 골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미는 무뚝뚝했지만 복례가 무거운 물동이를 들면 허리 나간다 하고 말했고 밥상을 차리면 내 것도 같이 앉아 먹어라 하고 했습니다. 그 사소한 변화들은 복례에게 커다란 위로였습니다. 한 번은 복례가 빨래를 널다 말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날 왜 굳이 빨래 보따리라고 하셨어요? 최 영감은 툇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보다 대답했습니다. 돈이나 약이라고 하면 도중에 빼앗길 수도 있지. 근데 더러운 빨랫감이라 하면 도둑놈도 손 대기 싫어할 게 아니냐. 복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웃다가 결국 울었습니다. 그 노인의 사랑은 끝까지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함 속에 담긴 깊이는 누구보다 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최 영감의 얼굴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눈매가 느슨해졌고 웃음은 아니어도 미소 비슷한 것이 입가에 스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이 그 모습을 보고는 수군거렸습니다. 최 영감이 요즘은 사람 얼굴 같더라. 며느리가 살렸지, 며느리가. 복례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살린 건 아버님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집앞 마을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례야, 복례야. 복례는 손에 쥔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눈물로 잊지 못하던 목소리, 돈 벌겠다며 부산으로 떠나 소식이 끊겼던 남편 성칠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례는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대문 밖에는 큰 보찜을 맨 성칠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등은 터져 있었지만 분명 살아있는 남편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성칠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기쁨과 원망과 안도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 얼어붙은 겨울이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성칠이 돌아온 날 차돌배기 집안에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기운이 돌았습니다. 부산에서 큰 돈을 벌어오겠다던 호원장 담과는 달리 성칠의 보찜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작업복 몇 벌, 손때 묻은 연장 몇 개, 그리고 품삯을 모아 겨우 챙겨온 엽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복례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칠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돈 벌겠다고 떠나놓고 기별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편찮으신 줄도 모르고. 최 영감은 말없이 아들의 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하고 호통쳤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노인은 달랐습니다. 울지 마라. 그 한마디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집 기둥 노릇을 한 건 내가 아니라 복례다. 나는 내 약초까지 사돈댁에 보냈지만 정작 나를 살린 건 복례가 집힌 아궁이 불이었다. 너는 죽을 때까지 내 철을 보배처럼 여겨야 한다. 성칠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칠어진 손등, 남편 없는 세월 동안 혼자 견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얼굴, 부드럽던 눈빛 속에 새겨진 깊은 인내가. 성칠의 눈에서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례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다. 복례는 그 말을 듣고도 곧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서운함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왔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남편을 향한 원망과 기다림,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성칠이 돌아온 뒤 집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배워온 목수일을 살려 비가 새던 지붕부터 손봤습니다. 썩은 석가래를 갈고 구멍난 문사를 메우고
바람이 새던 틈마다 헝겊과 흙을 채워 넣었습니다. 집은 조금씩 사람 살만한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복내는 밭을 일구었습니다.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을 괭이로 깨뜨릴 때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그 고생은 이상하게도 이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노동이 견뎌야 하는 생존이었다면 이제의 노동은 내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최 영감도 기력을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햇볕이 좋은 날이면 툇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복내와 성칠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고추밭은 저쪽으로 더 넓혀라. 장작은 짧게 패야 불길이 오래 간다. 저 낫은 아직 못 쓴다. 날이 무뎌. 그 말들은 예전처럼 잔소리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내와 성칠은 이제 그 말 속에 깃든 관심과 애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솔밭골에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정첨지는 겨우내 달인 약과 봄 기운 덕에 차츰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방에서 일어나 앉는 것도 힘겨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왔고 더 지나서는 마을 정자까지 천천히 걸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차돌배기 최 형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요. 그분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소. 그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최 영감은 괜히 헛기침만 했습니다. 민망한 듯 고개를 돌리면서도 입가 한쪽이 아주 조금 풀어지는 것을 복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한평생 구두쇠요 독종으로 통하던 최 영감이 실은 며느리, 친정까지 살리려 자기 약을 내준 사람이었다는 소문이 차돌배기 전역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최 영감이 그럴 리가. 누가 꾸며낸 얘기겠지. 그러나 정첨지가 직접 와서 사돈의 은혜를 말하고 복내가 보따리에 얽힌 일을 조심스레 전하자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최 영감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장터에서 마주친 안악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예전엔 담장 밑도 지나지 않던 아이들이 집 앞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은 처음엔 툴툴거렸지만 어느 날은 담장 밖 아이에게 감자 하나를 툭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복내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질 무렵 최 영감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잔치 한번 해야겠다. 복내와 성칠은 동시에 놀랐습니다. 잔치요? 그래. 성칠이 살아 돌아왔고 사돈도 낳았고 이만하면 하늘이 살려준 거 아니냐. 그 말은 곧 마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밥알 하나에도 인색하던 최 영감이 돼지를 잡고 술을 푼다니 사람들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잔칫날 아침 정말로 마당엔 가마솥이 걸리고 돼지국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은 담장 너머로 코를 벌름거리며 기웃거렸고 어른들은 별일도 다 본다며 웃었습니다. 잔치날 최 영감은 정첨지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술잔만 기울이던 두 노인 사이에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최 영감이었습니다. 사돈. 정첨지가 고개를 들자 최 영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내 같은 귀한 딸 자식을 우리 집에 보내줘서 고맙소. 정첨지의 눈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아니요. 내가 더 고맙소. 내 딸을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셨으니. 두 노인은 한동안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묵묵히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잔 부딪히는 맑은 소리 하나가 지난 겨울의 모든 오해와 매서움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복내는 그 모습을 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과 미움과 오해로 가득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웃음소리가 넘치고 사람들 손에 술잔이 돌고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인데도 전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이던 때 복례는 잠시 헛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낡은 낫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날은 녹이 슬어 있었고 손잡이는 닳아 반들반들했습니다. 예전엔 그저 손도 안 대는 고철로 보였던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이제 그 낫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겨울에는 그저 걸려만 있다가 봄이 오면 밭을 일구고 여름이면 풀을 베고 가을이면 수확을 돕는 도구.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도 필요한 때가 오면 제 몫을 다하는 물건. 겉은 녹슬어 보여도 속에는 아직 다 쓰이지 않은 힘이 남아있는 존재. 복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최 영감도 그낙 같았다는 것을. 겉은 거칠고 녹슬어 보여도 누구보다 깊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 자기 나를 세우기보다 스스로 무뎌지는 쪽을 택하면서 정작 필요한 순간엔 제 전부를 내놓았던 사람. 복례는 조용히 낫을 올려다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다시 흘렀습니다. 최 영감은 의원이 말한 것보다 훨씬 오래 버텼습니다. 겨울을 넘기기 힘들 거라 했지만 복례가 달인 약과 성칠의 귀환 그리고 풀어진 마음 덕분인지 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4년 동안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 영감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복례는 더 이상 두려운 며느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딸 같았고 성칠은 늦게나마 집안을 떠받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때로 싸우고 때로 웃고 때로 침묵했지만 그 침묵마저 이제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최 영감이 마지막으로 눕던 날 밤 그는 복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례야, 내 아버님,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그 한마디에 복례는 오래 참아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을 끝내 다 받아낸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집은 더 이상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성칠은 집을 지켰고 복례는 밭을 일구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솔밭골과 차돌배기 두 집안은 왕래가 잦아졌고 마을 사람들도 서로를 더 자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최 영감의 이야기, 그 보따리의 이야기는 차돌배기에서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복례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힌 할머니가 되었을 때에도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겨울밤 화로 옆에서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낫은 왜 아직도 걸어놨어요? 복례는 벽에 걸린 낫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건 그냥 낫이 아니란다. 우리 집을 살린 마음이야. 그리고 그녀는 손주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차돌배기에 혹독했던 겨울, 냉골에서 죽어가던 친정아버지, 모진 말만 내뱉던 시아버지, 그러나 빨래 보따리 속에 자기 약과 쌀과 엽전을 숨겨보냈던 노인의 이야기. 사랑은 늘 다정한 얼굴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가장 무겁고 거칠고 서툰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숨죽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겉만 보고 사람을 다 아는 척하면 안 된다. 보따리가 더럽고 무겁다고 그 안에 든 것까지 더러운 건 아니란다. 끝까지 풀어본 사람만이 그 속에 든 진심을 알 수 있는 법이야. 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세상을 얼리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포근히 덮어주는 눈, 긴 겨울 끝에 찾아온 평화를 닮은 눈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낫은 희미한 불빛 아래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녹슨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건너 전해진 사랑의 증표였고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말없이 버티고 말없이 지키고 마침내 봄을 맞아낸 한 집안의 살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날 밤도 복례의 목소리를 타고 아이들의 가슴 속으로 조용히 옮겨가고 있었습니다.